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새해 첫 주를 마감한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코스피가 4,624.79로 0.84%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방산주와 원전주가 불기둥을 일으키며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68원대로 급등하며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정말 양면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600선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켰지만 환율이 1,470원 문턱까지 치솟으면서 외환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국내 증시의 강세 배경과 함께 환율 급등의 원인, 그리고 방산주와 원전주의 급등 현상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익률이 266조 원으로 급증한 배경과 미국 증시 전망까지 빠짐없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624.79로 전 거래일 대비 38.59포인트 0.84%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949.81로 0.2% 소폭 상승했고요. 박 교수님, 7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맞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 있는 일이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도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승의 동력이 단순히 외국인 매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은 약 3천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1,5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지지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어땠습니까?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이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최근 평균 거래대금인 8조에서 9조 원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죠. 특히 방산주와 원전주의 거래가 집중되면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하나오션이 8.41% 급등했고 두산의 너빌리티도 4.63%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흥미로운 점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13만 8,800원으로 0.14%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74만 9천원으로 0.67% 상승했고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37만 9천원으로 4.41% 급등하며 2차전지 섹터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는 뭔가요? 삼성전자는 최근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0.14%에 불과한 것은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대신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5천선 돌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반도체 실적 랠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스피 5천이요? 현재 4,600 수준인데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한가요? 대신 증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점. 둘째, HBM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셋째, 중국 경기 부양책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반도체 투자 수익이 급증하면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 여력도 커졌다는 분석이죠. 국민연금 수익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주요 뉴스 중 하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뛰자 국민연금 수익이 196조에서 266조로 껑충 뛰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70조 원이 증가한 겁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의 가치가 급등한 결과인데요.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로 약 5%, SK하이닉스는 약 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간 SK하이닉스가 약 40%, 삼성전자가 약 25%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이 급증한 겁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가 반도체 섹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반도체 업황이 다시 악화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죠.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섹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주와 원전주가 급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방산주부터 보면 한화오션이 14만 5,700원으로 8.41% 폭등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7만 7,700원으로 1.04% 상승했고요. 원전주는 두산의 너빌리티가 8만 8,100원으로 4.63% 급등했습니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가 하루 만에 약 5조 원 증가했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였습니다. 갑자기 방산주와 원전주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요? 직접적인 촉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증액하고 동시에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무기 구매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겁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올해 방위비 예산을 작년 대비 1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게 왜 한국 방산주의 호재가 되나요? 미국에 돈을 더 주는 건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직접적으로는 미국에 지불하는 돈이지만 이것이 한국 정부로 하여금 자체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즉, 미국에 돈을 더 내야 한다면 차라리 우리 무기를 더 사서 자체 방위력을 키우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실제로 정부는 최근 KF-21 전투기 추가 도입과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전주 급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원전주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두산의 너빌리티 컨소시엄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최종 계약이 이번 분기 내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는 국내 원전 재가동 및 신규 건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반등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4.41% 급등하며 2차 전지 섹터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회복 기대감과 미국 IRA 세액 공제 연장 가능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GM과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연장하고 유럽의 신규 공장 건설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성장 전망이 개선됐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어땠습니까? 현대차가 36만 7천 원으로 0.27% 소폭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증권사들이 현대차와 기아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한 뉴스 제목이 31만에서 43만, 37만에서 47만이라고 나왔는데 이는 현대차 목표 주가가 32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기아 목표 주가가 37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상향됐다는 의미입니다. 목표 주가를 그렇게 대폭 올린 이유가 뭔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제네시스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둘째, 전기차 라인업 확대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신규 전기차 모델을 5종 출시할 예정인데 이 중 아이오닉 7이 북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수익성 개선입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최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로 다시 돌아가서 엔비디아 관련 뉴스도 있었던데요. 네, 한 외신이 엔비디아가 지금 미치도록 저렴하다며 강력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주가가 184달러 86센트로 0.1%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AI 칩 수요 급증을 고려하면 저평가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이 예상보다 빠르게 양산되고 있고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겠네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개선은 곧 SK하이닉스의 HBM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HBM 양산 수요를 개선하면서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공급업체로 선정된다면 이는 주가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이제 환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8원 3사전으로 전 거래일 대비 1.26% 급등 마감했습니다. 1470원 문턱까지 갔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승 속도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440원대였는데 일주일 만에 30원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이는 외환시장의 패닉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엔화 약세입니다. 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 급락하면서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인 겁니다. 오늘 달러엔 환율이 155엔을 돌파했는데 이는 35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엔화 약세는 한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원화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요인은 뭐가 있나요? 둘째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입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이는 원화 약세로 이어집니다. 셋째 요인은요? 셋째는 한국의 대외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과 함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를 너무 많이 수출한다며 관세 부과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원화 자산을 회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부 대책은 없나요? 한 뉴스 제목이 새해 약발 떨어진 정부 대책이라고 나왔던데요. 정부는 지난주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환 보유액 활용 확대와 수출 기업의 달러 매각 유도였는데 시장은 이를 너무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환율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 달러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수입 기업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우려해 달러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있고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달러 매각을 미루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한 수출 대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요? 수입 물가 상승입니다. 한국은 원유, 천연가스, 식료품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이들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생활을 압박합니다. 또한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특히 건설, 해운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를까요? 단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데 취임 직후 어떤 정책을 발표하느냐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나 방위비 추가 인상을 강하게 압박한다면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500원이요? 그 정도면 외환위기 수준 아닌가요? 명목 환율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질 환율을 고려하면 외환위기 수준은 아닙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2,000원까지 갔지만 당시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현재 1,500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이 뚫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낙관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VX가 15 이하로 떨어지면 이후 몇 주 내에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너무 안심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 패닉 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연준의 금리 정책,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요인이 많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땠나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7%로 0.29%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미인데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4%를 넘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연준에 닿는 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장은 현재 올해 연준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최근 고용지표와 소비지표가 모두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인 2%보다 높은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했다가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이겠네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업 실적이 좋으면 금리가 높아도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면 금리 부담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거래소가 좀비 기업 230개사를 즉시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부실 기업들이 너무 오래 상장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거래소가 강력한 상폐 기준을 도입한 것은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 둘째, 자본 잠식률이 50%를 넘는 기업. 셋째, 감사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현재 230개사로 파악됐고, 이들은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상폐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즉시 손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패가 확정되면 주식 가치가 사실상 0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은 긴급 자금 조달이나 구조 조정을 통해 상패를 면할 수도 있으니 개별 기업의 공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조치가 시장 전체의 질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M&A 관련 뉴스가 여러 건 있었는데요. 맥코리가 DI 기어 가스 딜을 클로징했다는 소식과 베인캐피털이 안다르의 모기업인 에코마케팅을 공개 매수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맥쿼리 딜부터 보면 이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맥쿼리는 2014년에 DI에어 가스를 프랑스 에어리퀴드에 매각했었는데 12년 만에 에어리퀴드가 다시 이 자산을 인수한 겁니다. 이는 산업용 가스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으로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고순도 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2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용 가스 시장 M&A 중 최대 규모입니다. 에어리퀴드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호황을 겨냥한 전략적 투자인 셈이죠. 베인캐피털의 에코마케팅 인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에코마케팅은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안다르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애슬레저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베인캐피털이 공개 매수에 나섰다는 것은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해외 진출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얼마인가요? 주당 약 4만 5천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가 대비 약 30%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입니다. 다만 일부 소액주주들은 너무 싸게 넘기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다르의 작년 매출이 5천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7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스피어 관련 뉴스도 있었는데요. 합병 가치 뻥튀기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스피어는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을 추진 중인 우주 기업입니다. 문제는 합병 당시 제시한 기업 가치와 실제 실적 전망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회사 측은 합병 당시 기업 가치를 5조 원으로 제시했는데 최근 발표한 실적 전망치는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스피어는 올해 매출 목표를 1천억 원으로 제시했는데 현재 수주 잔고는 5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가치 5조 원이 정당화되려면 최소한 매출 3천억 원,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은 달성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요원해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스피어의 주가는 합병 발표 이후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스펙 합병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죠. 이노스페이스가 24% 급등했다는데요. 이노스페이스는 국내 민간 우주 기업으로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한 이유는 스페이스X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가 최근 스타쉽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도 올해 하반기 자체 개발 발사체의 첫 발사를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 산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매우 밝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우주 산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소형 위성 발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 기업들의 기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외에도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컨텍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적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작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5만 호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0년에 13만 호 다음으로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수도권 분양 물량이 6만 호에 불과해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분양이 적었나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건설사들의 분양 기피입니다. 최근 몇 년간 건축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조달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는 기분양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수도권 기분양 단지 재조명이라고 했는데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들의 프리미엄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시기가 가까운 단지일수록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없나요? 정부는 최근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제 공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2, 3년이 걸립니다. 아파트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보통 3, 4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 가격 얘기도 해볼까요? 오늘 금 가격이 4,596.7달러로 2.37% 급등했습니다. 금이 온스당 4,5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는 여러 불안 요인이 겹친 결과입니다. 첫째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사 개입을 경고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달러 약세 전환 기대감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경우 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금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금을 보유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은 주식이나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됩니다. 다만 전체 자산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유 가격은 어떻습니까? WTI 원유가 배럴당 59.14달러로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원유 시장은 현재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동 리스크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수요 감소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 전망은요? 단기적으로는 60달러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 7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고, 반대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5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1,723달러 12센트로 0.99% 상승했습니다. 박 교수님,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노리고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 9만 달러 중반에서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우호적인가요? 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금을 조성하며 SEC의 암호화폐 단속을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면 비트코인 가격에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고위험 자산입니다. 지난 한 달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2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체 자산의 5% 이내로 투자 비중을 제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리플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을 따라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증가하면서 3,000달러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TF 관련 뉴스도 있었는데요. 똘똘한 종목만 담은 압축형 ETF가 쏟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ETF 시장의 큰 트렌드입니다. 전통적인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면서 수십에서 수백 개 종목을 담았는데
최근에는 10개 내외의 핵심 종목만 선별해서 담는 압축형 또는 집중형 ETF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품이 나오는 건가요? 투자자들이 진정한 분산 투자보다는 확실한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고 싶다면 S&P 500 전체를 사는 것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같은 상위 5종목만 담은 ETF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장단점은 뭔가요? 장점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미국 빅테크 상위 5종목의 수익률이 S&P 500 지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한 소수 종목에 집중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가 쉽습니다. 단점은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만약 선별한 종목 중 하나가 크게 하락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가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단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거나 투자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전통적인 광범위 지수 ETF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ETF도 있다고요? 네, 삼성자산운용이 KOX 수소전력 ESS 인프라 액티브라는 액티브 ETF를 상장했습니다. 이름이 좀 길긴 한데 수소, 전력, ESS, 인프라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최근 정부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면서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일반 ETF와 뭐가 다른가요? 일반 ETF는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지만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비중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지수 수익률을 초과하는 알파를 추구합니다. 대신 운용 보수가 일반 ETF보다 높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 연 0.6%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짚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일정은 1월 20일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취임 연설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 이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내 일정은요?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급등과 물가 상승 압력을 감안할 때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하는 총재의 발언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시작되나요? 네, 이번 주부터 미국 주요 은행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이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들의 실적이 좋으면 금융주 전체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특정 섹터나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마시고 반도체, 방산, 2차전지, 금융 등 여러 섹터에 나눠 투자하여야시오. 둘째,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시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급락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요? 셋째,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여시오. 단기 변동성에 흔들려 자주 매매하면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넷째, 환율 변동에 대비하여시오.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으니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시거나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셋째는요? 셋째,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여시오. 단기 변동성에 흔들려 자주 매매하면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넷째, 환율 변동에 대비하여시오.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으니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시거나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섹터별로 구체적인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 투자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공급 확대로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방산주는 어떻습니까? 방산주는 단기 과열 양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8% 넘게 급등했는데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방위력 강화 정책과 해외 수출 확대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급등 시 차익 실현하고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4% 이상 급등한 것은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미국 IRA 세액공제 연장 가능성과 중국 전기차 시장 회복이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금융주는 어떻습니까? 금융주는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들의 PBR이 0.4배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고 이는 은행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대형 은행주들이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함께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섹터도 있을까요? 건설주와 부동산 관련주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PF 부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큽니다.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부도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관련주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첫째,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하여시오.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 빚을 내서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테마주나 작전주를 조심하여시오. 방산, 우주, 원전 같은 테마가 뜨면 관련 없는 종목들도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급등 후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공시와 뉴스를 꼼꼼히 확인하여시오. 특히 상패 위험이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해외 투자는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 환차손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해지형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엔화 약세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도요타, 소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증시도 이미 많이 올라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은 경기 둔화 우려로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고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유럽보다 미국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박 교수님,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장, 선택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600선을 안착시킨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방산, 원전 등 주요 섹터의 펀더멘털도 견고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1,470원 문턱까지 치솟으면서 거시 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낙관이나 비관보다는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적정 가격에 투자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뭘까요? 역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취임 연설과 초기 행정명령에서 관세, 규제,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텐데 이것이 향후 몇 개월간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것입니다. 또한 목요일 한국은행 금통위도 중요합니다. 환율 급등 상황에서 한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원화 자산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은행들의 실적 발표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연일 상승하는 장세에서는 나만 수익을 못 내는 것 아닌가 하는 조급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휩싸여 무리한 투자를 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시고 그 안에서 차근차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자산 증식에 초점을 맞추시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국내외 증시와 주요 경제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624.79로 마감했고 방산주와 원전주가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468원대로 급등하면서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